양과와 소용녀는 불을 피하느라 산을 돌아왔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둘러보아도 인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북서쪽으로 잿빛 구름이 커다란 배처럼 천천히 머리 위로 흘렀고 조금씩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양과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렀다. 눈이 제법 많이 내릴 것 같아요. 눈으로 산길이 막히면 큰일이니까 힘들더라도 오늘 산을 내려가야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한없이 걸었다. 그러는 사이 날은 더욱 어두워졌고 처음에 조금씩 날리던 눈발이 어느새 sak풍이 몰아치며 굵어졌다. 두 사람은 조급한 마음에 경공술로 눈을 헤치고 달리기 시작했다. 산허리를 돌아서니 커다란 소나무 두 그루 사이에 작은 나무집이 나왔다. 지붕 위에는 이미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 잘 됐군요. 오늘은 여기서 묵어요. 양과는 얼른 집 앞으로 달려갔다. 집 주위에는 발자국이 보이지 않고 문도 반쯤 열려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인데 눈을 만나 하룻밤 묵어갔으면 합니다. 양과가 큰 소리로 사람을 불러보았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양과가 문을 밀고 들어가 보니 역시나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탁자 위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보니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나무벽 위로는 활이 걸려 있고 구석에는 토끼를 잡는 도구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사냥꾼들이 잠시 묵어가는 집인 모양이었다. 양과는 소용녀와 곽양을 침상에 앉혀 쉬게 한 다음 활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곤 금세 노루 한 마리를 잡아와 잘 손질한 후 불에 구웠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지만 방 안은 불을 피워놓으니 마치 봄날처럼 따뜻했다. 그러나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적당히 허기를 채우고 막 잠에 들렸는데 멀리 동쪽에서 눈 밟는 소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들려왔다. 양과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동쪽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과연 두 사람이 눈을 밟으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뚱뚱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른 편이었다. 둘 다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방의 거지인 듯했다. 아마도 강한 바람과 큰 눈을 피해 하룻밤 쉬어가려는 모양이었다. 밖에 누군가 오고 있는데 두 사람 다 무리민이에요. 당신은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아픈 척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자 소용녀는 곽양을 안고 들어가 침상에 누운 후 한쪽에 놓여있던 늑대 가죽을 끌어다 몸을 덮었다. 그러는 사이 양과는 쟤를 한 줌 집어 얼굴이며 머리에 문지르고 모자를 푹 눌렀었다. 중검은 내실에 가져다 두었다. 과연 가까이 다가온 두 사람은 문을 두드렸다. 뚱뚱한 거지가 말했다. 날이 큰 눈을 만나 길을 가기가 힘들어져서 염치불구하고 들어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말에 양과는 사냥꾼 흉내를 내며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다. 양과는 전에 영웅대연에서 크게 활약한 적이 있기 때문에 행여 두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지는 않을지 걱정되었다. 그래서 주의를 돌리고자 얼른 구운 노루 다리를 두 사람에게 내밀었다. 이것 좀 드시면서 편히 쉬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여우 사냥을 나갈 계획인지라 이만 들어가서 쉬어야겠습니다. 양과는 일부러 안쪽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보 마누라, 기침은 좀 어떻소? 그러자 안에서 소용녀가 대답했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녀는 큰 소리로 기침을 하면서 잠자고 있던 곽양을 흔들어 깨웠다. 그러자 방 안에는 기침 소리와 함께 아기 울음소리가 울렸다. 영락없는 한 식구의 모습이었다. 양과는 내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후 침상에 올라 소용녀 곁에 누웠다. 저 뚱뚱한 거지는 어쩐지 낯이 익는데 어디서 봤더라?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두 거지는 편히 앉아 사냥꾼이 준 노루고기를 맛있게 먹으며 입을 열었다. 종남산이 하루 종일 불에 탔으니 그만하면 끝장났겠지요. 그러자 뚱뚱한 거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상황에서 몽골군은 가히 천하무적이라 할 만한데 전진교 도사들을 없애는 것쯤이야 개미 새끼 죽이는 것과 같지요. 그래도 얼마 전 금융국사 일행이 전진교를 치려했다가 크게 낭패만 당했잖소. 하하, 잘된 일이지요. 그 때문에 몽골군도 중원을 차지하려면 한인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이오. 팽장로, 만약 이번에 북파 개방을 성공리에 세우게 된다면 몽골 황제께서 어떤 벼슬을 내린다 하셨소? 양과는 그제야 이들을 어디에서 만났는지 기억났다.
바로 대승관 영웅 대연에서 본 것이다. 뚱뚱한 거지는 그때 몽골군 복장을 하고 금융국사 곁에 서서 개방을 이길 책략을 알려주던 자였다.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군. 일찌감치 없애버려야겠구나. 뚱뚱한 거지는 바로 개방의 4대 장로 중 하나였으나 개방을 버리고 몽골군에 투항한 팽 장로였다. 대칸께서 진남 대장군에 봉하겠다 하셨소. 하나 속담에 3년을 빌어먹으면 황제도 하기 싫다고 했는데 개방 출신이 무슨 관직에 욕심이 있겠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투는 매우 의기양양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모른 척할 리야 있겠습니까? 난 정말이지 관직에는 관심 없소. 다만 서폰대법을 언제 전수해 주실 건지 약조해 주시지요. 북파 개방을 세운 후 내가 방주직을 맡고 나면 한가한 시간이 생기겠지요. 그때 전수해 주겠소. 하나 북파 개방의 방주에다 몽골의 진남 대장군이 되면 오히려 더 바빠질 것 같은데 한가한 시간이 있겠소? 아우님, 지금 날 의심하는 것이오? 그 말에 왜소한 체격의 거지는 대답은 하지 않고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다. 팽장로를 믿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팽장로, 어차피 약속을 지키실 참이면 아무 때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미루시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자 팽장로의 안색이 냉정하게 변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 혼자서 뭘 어찌할 수 있겠소? 내 무공이 강한 것도 아닌데 당신을 따라 형제들을 배반했으니 후에 황방주나 노방주가 죄를 물어올리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다리가 다 후들거린다오. 그러니 만약 당신에게서 얻을 게 없다면 한시 바삐 손을 씻는 게 낫겠지요. 가만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양관은 생각했다. 저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팽장로란 자가 얼마나 비열하고 악독한지는 나도 금세 알겠구먼. 겁도 없이 저런 말을 면전에서 하다니. 팽장로가 가만히 있지 않겠군. 그러나 웬일인지 팽장로는 큰 소리로 웃을 뿐이었다. 이 일은 천천히 논의해도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 말에 왜소한 체격의 거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노루고기만으로는 배가 차질 않는군요. 여기서 쉬고 계십시오. 제가 가서 뭘 좀 잡아올 터이니 같이 구워 먹읍시다. 그러곤 벽에 걸려있던 활과 화살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양과가 문틈으로 몰래 내다보니 과연 팽장로는 왜소한 체격의 거지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단도를 뽑아들고는 얼른 문 뒤로 숨었다. 잠시 후 사냥을 나간 거지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그는 단도를 든 채 조용히 밖으로 나가 뒤를 쫓았다. 그 모습을 보고 양과는 소용녀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서로 싸울 모양이니 내 수고가 줄어들겠는걸요. 팽장로의 무공이 월등한 듯 싶으니 비쩍 마른 거지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겠네요. 둘 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있으면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데 괜히 나타나서 시끄러웠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웃고 있던 양과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다. 쉿, 발소리가 들리는데. 서쪽에서 누군가가 사너리를 돌아 집 뒤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양과가 미소를 지었다. 먼저 나간 거지가 몰래 되돌아와 팽장로를 공격할 생각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살며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과연 왜소한 체격의 거지가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벽 틈으로 집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는 팽장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어찌해야 할지 생각을 정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때 조용히 그 거지 뒤로 다가간 양과가 등 뒤 견정혈과 경문혈을 찍었다. 순간 그 거지는 팽장로라고 생각했는지 얼굴이 공포로 새하얗게 질렸다. 양과가 조용히 웃으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양과는 꼼짝 못하는 거지를 막 들쳐보려다 바닥에 쌓인 눈을 보고 문득 장난기가 돌았다. 용아, 나와서 눈사람 만드는 것 좀 도와줘요. 양과는 쌓인 눈을 모아 거지의 몸 위에 덮었다. 소용녀도 방에서 나와 양과를 도왔다. 두 사람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거지의 몸 위로 눈을 쌓아 눈사람을 만들었다. 얼마 되지 않아 왜소한 체격의 거지는 눈동자만 제외하고는 뚱뚱한 눈사람으로 변했다. 그때 마침 발소리가 들려왔다. 양과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뚱뚱한 거지가 돌아온 모양이에요. 어서 숨어요. 두 사람은 방으로 돌아와 얼른 방문을 닫았다. 팽장로는 눈 위에 난 발자국을 쫓아 돌아오는 중이었다.
발자국이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처에 매복해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양과와 소용녀는 문틈으로 밖을 살폈다. 팽 장로가 창문 틈으로 집안을 엿보고 있었다. 오른손에 단도를 꼭 쥐고 있는 모습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듯했다. 눈사람이 되어버린 거지는 뼈를 파고드는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다. 바로 눈앞에 있는 팽 장로는 눈사람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 지금 기습을 하면 쉽게 없앨 수 있을 터였지만 자기 역시 혈도를 찍힌 상태인지라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팽 장로는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지?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팽 장로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얼른 문 뒤쪽에 숨어 발소리가 가까워지기만 기다렸다. 양과와 소용녀도 발소리를 들었다. 비쩍 마른 거지는 분명 눈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발소리의 주인공은 또 누구란 말인가? 주의 깊게 들어보니 두 사람이었다. 새로운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이었다. 팽 장로는 양과보다 공력이 깊지 못해 발소리가 가까워진 후에야 비로소 두 사람이라는 걸 눈치챘다. 나무 아미타불 빈승이 산중에서 눈을 만나 헤매던 참입니다.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소리에 팽 장로가 문 뒤에서 나와 방문을 여니 두 명의 노승이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자상한 인상의 흰 눈썹이 특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키도 작고 몸도 훨씬 왜소했는데 수염을 길렀다. 왜소한 노승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 한겨울에 이상하게도 매우 얇은 옷을 걸치고 있었다. 팽 장로가 어찌할지 몰라 망설이는 사이 양과가 방 안에서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당연히 묵어가게 해드려야지요. 그때 팽 장로는 집 앞에 세워진 눈사람을 발견했다. 느낌이 이상해 쳐다보니 눈사람의 눈동자가 돌아가는 게 아닌가. 팽 장로는 한눈에 자신의 동료임을 알아차렸다. 그런데 대체 어쩌다 저리 되었단 말인가? 팽 장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양과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양과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두 노승이 나타나자 양과는 일이 더 복잡해졌다는 걸 느꼈다. 이 두 노승도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구나. 특히 검은 옷을 입은 노승은 표정이 흉악하고 눈빛이 남다른 게 팽 장로처럼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양과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친절한 얼굴로 두 노승을 맞이했다. 스님 하룻밤 묵고 가시는 건 좋습니다만 가난한 산골인지라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산열매밖에 없습니다. 그거라도 좀 드시겠습니까? 그러자 흰 눈썹의 노승이 합장을 하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희가 먹을 건 늘 가지고 다니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 그렇다면 어서 들어와 쉬십시오. 양과는 두 노승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곧 내실로 들어가 소용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둘 다 상당한 고수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소용녀가 눈살을 찌푸렸다. 양과는 문틈으로 방 밖을 내다보았다. 흰 눈썹의 노승이 등에 진 보따리에서 먹을 것을 꺼내 검은 옷을 입은 승려에게 건네주고 자신도 먹었다. 저 노승은 보기에는 자상하고 돌을 많이 닦은 고승처럼 보이는군. 하지만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지. 세상에 겉보기에는 선량해 보이면서 실은 악당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팽 장로도 인상만 보면 좋은 사람 같아 보이잖아. 그나저나 검은 옷을 입은 저 승려는 인상 한번 고약하군. 어쩜 저리 흉악해 보일까? 그때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옷을 입은 승려가 품속에서 철로 만든 거무스름한 물건을 꺼냈다. 의자에 앉아있던 팽 장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칼자루를 잡았다. 그러나 검은 옷을 입은 승려는 팽 장로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그 거무스름한 물건을 자기 발에 채웠다. 자세히 보니 착고였다. 발에 착고를 채운 승려는 손에도 수갑을 채웠다. 양과와 팽 장로는 이해할 수 없는 승려의 행동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대체 왜 스스로 손과 발을 묶는 것일까? 그때 흰 눈썹의 노승이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또 발작이 일어나려 하느냐? 오는 동안 내내 발작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결국에는. 검은 옷을 입은 승려는 말을 다 끝내지도 못하고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몸을 웅크렸다. 그러고는 곧 몸을 부들부들 떨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나중에는 마치 소가 울부짖기라도 하는 것처럼 소리치는데 벽이 다 흔들릴 정도였다.
옆에 있던 팽 장로는 뜻밖의 광경에 놀라 가슴이 쿵쿵거리며 뛰었다. 양과와 소용녀도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울부짖는 소리로 보아 엄청난 고통을 견디는 듯했다. 양과는 원래 검은 옷을 입은 승려에게 어느 정도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이런 모습을 보자 도리어 동정심이 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검은 옷을 입은 승려는 점점 더 크게 울부짖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듯했다. 흰 눈썹의 노승은 그제야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양손을 합장했다. 나무 아미타불. 그러고는 고통스러워하는 검은 옷의 승려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후회와 번뇌로 괴로워하는 것이 뉘우침의 시작이로 돼. 그는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말했지만 괴로움으로 울부짖는 비명소리 속에서도 그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양과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내공이 상당히 심오하구나. 어지간해선 저 노승을 능가할 사람을 찾기 힘들겠는걸. 흰 눈썹의 노승은 계속해서 경을 읊었다. 사람이 죄를 지은 후 뉘우친다면 더 이상 그것으로 근심하지 말지어다. 이미 저지른 죄는 아무리 후회해도 없어지지 않으니. 검은 옷을 입은 승려는 조금 안정을 찾은 듯 낮은 목소리로 경을 따라 읊었다. 사람이 죄를 지은 후 뉘우친다면 더 이상 그것으로 근심하지 말지어다. 사부님, 저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후회와 번뇌, 그리고 고통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저지른 죄는 아무리 후회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니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도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다는 건 본디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성인이 아니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잘못을 알고 고친다면 그보다 더 큰 선이 없는 법이거늘. 그 말을 듣자 양과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백모께서 내 이름을 과라고 짓고 자를 계지라고 지으셨는데 이는 바로 잘못을 알고 고친다면 그보다 더 큰 선이 없다는 의미라고 하셨지. 저 노승은 나를 깨우치기 위해 찾아온 성인이 아닐까?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승려가 말했다. 제자 악의 뿌리를 뽑기가 어려워 또다시 큰 죄를 저지를까 두렵습니다. 사부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제 두 손을 잘라주십시오. 내 두 손을 자를 수는 있으나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뿌리 뽑는 건 결국 너 자신의 몫이다. 만약 악한 생각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손발을 자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검은 옷을 입은 승려는 한기가 오는 듯 몸을 움츠리며 전신을 부들부들 떨었다. 사부님, 아무리 해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흰 눈썹의 노승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마음속이 증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비록 네 잘못을 깨달아 알고 있다고는 하나 마음속에 인애가 없으니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내게 불설 농모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제자,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승려는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양과와 소용녀도 나무벽을 사이에 두고 숙연하게 들었다. 흰 눈썹의 스님이 입을 열었다. 옛날에 어미 사슴이 살았는데 새끼를 2마리 낳았다. 어느 날 어미 사슴은 그만 사냥꾼에게 잡히고 말았지. 사냥꾼이 막 사슴을 죽이려는 순간 어미 사슴은 간청했다. 만약 자기가 지금 죽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두 어린 자식이 먹이를 찾지 못해 죽고 말 것이니 잠시만 시간을 주면 어린 자식들에게 먹을 걸 찾는 법을 가르친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애원했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던 사냥꾼도 어미 사슴이 하도 간절하게 애걸하니 마음이 움직여 어미 사슴을 놓아주었다. 어미 사슴은 집으로 돌아가 새끼 사슴들을 만나자 혀로 새끼들의 몸을 핥아주면서 슬픈 목소리로 말했지. 모든 관계는 인연에 의해 맺어지는 법이니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게 마련이다. 어미 역시 영원히 너희 곁에 있을 수는 없단다. 이제 떠날 때가 머지 않았구나. 그러나 어린 사슴들은 어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지. 어미 사슴은 새끼들을 물과 풀이 많은 곳으로 데려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 오늘 아침에 그만 사냥꾼에게 잡히고 말았단다. 원래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을 텐데 내가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지. 이제는 돌아가야만 한다. 불쌍한 것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제부터는 너희 스스로 살아야 한다. 노승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용녀는 자신 역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떠올리고 비통한 생각에 젖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양과는 노승의 이야기가 불가에 전해지는 우화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모자지간의 지극한 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 어미 사슴은 말을 마치고 새끼들의 곁을 떠났단다. 그러자 새끼들은 울면서 어미를 따라갔지. 아직 어려서 어미처럼 빨리 뛰지는 못했지만 뛰다가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서 어미 뒤를 쫓았단다. 어미 사슴은 걸음을 멈추고 새끼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지. 얘들아, 더 이상 따라와서는 안 된다. 사냥꾼에게 들키면 너희마저 죽게 돼. 어차피 언젠가는 모두가 이별하는 법이다. 내가 명이 짧아 아직 어린 너희를 고아로 만들고 마는구나. 어미 사슴은 말을 마치고 사냥꾼을 향해 뛰어갔단다. 어미를 향한 마음이 어찌나 지극했던지 새끼들은 사냥꾼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어미의 뒤를 따랐지. 사냥꾼은 어미 사슴이 비록 동물에 지나지 않지만 신의를 지킬 줄 아는 데다 새 모자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한 걸 보고 감동을 받아 사슴을 놓아주기로 했다. 어미 사슴과 새끼 사슴은 고개를 숙이고 사냥꾼에게 감사를 표했지. 그 후 사냥꾼은 이 일을 국왕에게 보고했고 그때부터 나라에서는 동물을 함부로 사냥하는 걸 금했다고 한다. 노승의 이야기가 끝나자 검은 옷을 입은 승려는 얼굴이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한낱 사슴이 이토록 신의를 중시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고 효를 다할 줄 알거늘 저는 사슴의 1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자비심이 있으면 사리가 없어지는 법이다. 그러곤 흰 눈썹의 노승은 고개를 돌려 팽 장로에게 눈길을 주었다. 마치 팽 장로도 듣고 깨우치기를 바라는 듯했다. 팽 장로는 자신에게 시선이 미치자 머쓱해져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러다 문득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검은 옷을 입은 승려와 눈이 마주쳤다.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눈빛이 어찌나 불쾌한지 얼른 고개를 돌려 피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